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심리 검사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심리학 이론과 심리 검사가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연히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오늘은 직무 분석하고 경력 개발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직무 분석은 왜 직업 상담사가 이거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 직업마다 직업들이 갖고 있는 직무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 분석은 심리학에도 있고요. 직업 정보론에도 직무 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자주 문제가 나와요. 직업 정보론보다는. 네, 그래서 직무 분석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심리학에서 조금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보론에서도 있긴 하지만 정보론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기 제일 힘든 경력 개발입니다. 직업 전환. 이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직무 분석은 왜 직무 분석이 어떤 건가? 그러면 직무 분석이란 의미는 직무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절차해서 밝혀내는 일이에요. 이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이나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걸 어디에 쓰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그러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직무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배운 심리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론 알고 있어야 되고 심리 검사 해석해야 되고 실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이 어떤 직무로 나누어져 있는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 얘기는 제가 뭐 하다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직무 분석에 활용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사람을 뽑을 때 모집 선발,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능, 자격, 성질 등을 파악하여 종업원 선발을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하죠. 이게 어디서 필요로 하냐 하면 우리 이론 배울 때 특성 요인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특성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그리고 요인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이에요. 그럼 직업에서 요구하는 거 제가 직업 상담사로 내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요구하는 거 일단 자격증이 필요할 거고 검사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직무예요.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야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직무고 여기서는 이런 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직업상담사 이러면 직업상담사가 뭐 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현장에서. 제가 고용센터에서 한 3년 단기 집단이라고 강의를 이렇게 고용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구직활동 하는데 그걸로 이제 구직활동하는 일회로 인정이 돼서 많이들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직업 상담사입니다. 그러면 모르세요. 아시는 분 몇 분? 그냥 취업 발선 해주는 거 이 정도죠. 근데 내가 직업 상담사가 되고자 할 때는 이 직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치 및 경력 개발. 선발된 사람을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고 경력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러면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이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쪽으로 이 사람을 배치를 할 건가. 그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마다 전체적인 직무 분석을 한 회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을 할 때 돈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이 직무 분석을 해놓으면
이제 다양한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이거 직무 분석에 사람만 뽑는 거 아닙니다. 뒷부분에 예, 급여 책정도 여기에 맞아요. 예, 그거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 및 경력 개발,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예, 어떤 교육을 시킬 거고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왜 그러냐, 그 직무에 수행되는 지식, 기술, 능력들을 분석을 해서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직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 과정에 양성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향상 교육을 시켜요. 그럼 이 직무에 어떤 교육이 향상을 되게끔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만들 때 예, 도움이 되고요. 목적입니다.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평가, 인사고과죠. 각 직무를 통해 조직 내 여러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고요. 직무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고과에 그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의 직무가 전문적이고 어떤 사람의 직무는 단계가 낮고, 이거를 갖고 인사고과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맞춰서 급여 책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평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정원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에 들어갑니다. 이 직무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 수급을 할 수 있죠. 또 인력 관리를 하는데 합리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직무에는 어떤 직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예, 그래서 직무 분석은 회사 자체의 관리 파트 쪽에서 필요로 하고, 그죠? 이 직무에, 이 직업에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능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직무 분석의 정보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게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 및 인사 선발할 때 직무 분석을 활용하고요. 선발된 사람을 배치하거나 경력 개발 및 진로 상담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행 평가할 때, 인사 결정할 때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직무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 사람이 내놓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직무의 재설계 및 작업 환경의 개선, 특히 산업 안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 환경 개선이. 그다음에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 선정, 향후 인력 수급, 그리고 직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일이 겹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예, 직무 분류가 잘 돼 있으면 겹쳐 있지가 않아요. 직무 분석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저 사람 일과 내 분석을 해서 내줬는데 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들 미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직무 분류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산업 구조가 단순 작업에서 기계와 자동에 의한 대량 생산 체계로 변화가 됐을 때 직무 분석이 만들어졌고요. 직무 분석은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또 직무 분석이란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인사분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다. 이거를 왜 역사적 배경을 넣어놨냐 하면 이 중에 하나는 물어요. 역사적 배경에. 예, 직무 분석은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기출문제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직무 분석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 과업, 과제, 작업을 타스크라고 하는데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의 타스크는 뭐냐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라 일단 사무실에 가면 뭐 하나요? 전화 받죠? 그리고 팩스 받죠? 네, 그리고 복사 뜨죠? 이게 다 타스크예요. 이게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은 거는 누구나 하는 공통적인 작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전문적인 직무들이 있겠죠. 예, 그 안에 이제 타스크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한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를 타스크라고 하고요. 직위는 포지션입니다. 한 사람의 작업자에게 할당된 일의 집단을 직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직이 3명이 있다면 3명의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직이에요. 저는 회계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집단. 그래서 뭐를 묻느냐? 직무에 관련된 용어 중에 작업은 다음 중 어떤 거냐? 직위는 다음 중 어떤 거냐? 직무는 다음 중 어떤 거냐? 이런 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직무. 한 사람이 수행하는 임무와 일, 특정한 일을 하는 무리를 직무라고 한다. 영어로 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라는 게 어떠면 명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명함에는 직업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영어로 잡이니까 명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무라는 거는 그 수행하는 임무와 일을 다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직무에 관련된 용어 이거는 맞는 걸 찾아라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려면 정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일반적인 출처, 직무 현직자는 현재 직업상담사에 관련된 직무 분석을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직무를 잘 알고 있겠죠. 그걸 일단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무 현직자. 그 다음에 현직자의 상사입니다. 상사는 현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려준다. 현직자는 현직자의 상사니까 우리가 창고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빠뜨리는 직무를 그 상사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직자의 상사, 그리고 직무 분석가. 훈련받은 직무 분석가는 직무 분석 방법에 익숙함으로 다양한 직무들을 비교할 때 유리하며 전문가이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가가 굉장히 전문가에 속해서 직무 분석의 일반적인 출처 중에 다음 중 전문가는 누구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건 직무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현직자의 상사, 직무 분석가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요. 이거 2차에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뭔가를 분석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배경 정보의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정보의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거를 검토를 하고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이렇게 5가지 직무 분석의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기출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직무 분석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무 분석에는 2가지로 나눠져요.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과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요. 왜 그러냐?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 직무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직무를 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직무 분석 유형 중에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 어떤 의미냐?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이 1차에서 나오죠. 그래서 직무에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직무 자체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이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고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 있어요. 기술, 능력,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작업자 재능에 초점을 두고
직무 요건 중 인적 요건을 다룹니다.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과제, 작업자 중심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직무 분석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직무 분석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초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할 대상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없을 때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분석의 방법에 대한 기출은 직무 분석의 방법 세 가지 내놓고 질문 던지거나 또 최초 분석법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아닌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런 형식으로 기출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최초 분석법은 정보가 드물고요. 종사하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작업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면담법이에요. 작업자를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직업상담사인 경우에 직업상담사의 직무 분석을 하겠다. 최초 분석법의 면담법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업자가 시간을 많이 내야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업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관찰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면접법이고 그 다음에 관찰법입니다. 이거는 최초 분석법은 뭐라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자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사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직무 활동을 상세하게 관찰해서 그 결과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까는 앉혀놓고 질문한 거고요. 이거는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무 내용을 파악함으로 굉장히 효과적인데 뭐예요? 이거는 본인이 관찰해서 쓰는 거라 분석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가 조금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체험법이에요.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현장 실무에 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직접 체험이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이 설문법이에요. 설문이면 우리 설문 많이 했죠.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데 대상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제일 수월해요. 그런데 응답자의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문지 많이 해주잖아요. 논문 쓴다고 하고 또 요새는 사회적인 그런 거에 설문 많이 하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표기할 때 이렇게 쏠리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렇다만 표시하거나 아니다만 표시하거나 그래서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법은 굉장히 대상의 폭이 넓고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또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이 녹화법이에요. 단순 직무, 작업 환경이 소음, 분진, 진동, 수분 등의 장시간 관찰이 어려울 경우 직접 체험하기도 어렵고 내가 또 관찰하기도 어렵고 이럴 경우에는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돌려보고 찾아볼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가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최초 분석법 이렇게 지금 5가지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중요 사건법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작업자들이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 사건법, 일을 잘했거나 실수한 경험적 사례들을 작업자들로부터 수집해서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직무 요건들을 추론해 나가는 질적인 직무 분석 기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사건들에 기초한 직무라서
전체 직무를 나타내지 못해요. 본인이 실수한 거, 본인이 성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무를 나타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거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직무 차원들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이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주관적으로 얘기했고 내 경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답변도 객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분석가의 판단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의 직무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잘했거나 실수한 경험들, 사례들을 내놓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요사건법까지 최초 분석법이 6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직위 분석 질문지 또는 직책 분석 질문지 PAQ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인데 직위 분석, 직책 분석. 그래서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분석을 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써보는 경험이 없죠. 저희가 직무 분석할 기회도 없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표준화된 분석 도구기 때문에 예, 요거는 기출에 나옵니다. 뭐의 질문이 맞냐 하면 제가 여기 지금 보라 색깔로 칠을 해놨어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입니다. 이게 대다수가 비표준화된 분석 도구이다.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 표준화된 분석 도구고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간적 요건들을 밝히는데 19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입력, 정신 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 등 6가지 주요 범주로 평정을 합니다. 각 직무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기술들이 요구되는지 양적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게 표준화된 분석 도구입니다. 이거는 직위 분석이나 직책 분석의 설문지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가 직무 분석의 최초 분석법, 두 번째는 비교 확인법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직업으로 다양성에 비해 단기간에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상 직무에 대한 참고 문헌과 자료가 충분하고 널리 알려진 경우에 사용합니다. 비교 확인법, 이미 직무 분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시기와 현재 시점의 차이를 발견하여 분석함으로 비교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비교 분석법은 직무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제가 공부할 때 이거를 한번 비교 확인법을 해봤는데 격리 업무에 관련된 거, 회계에 관련된 거 그게 직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현재 격리 파트에서 일하는 직무들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직무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예전 거랑 비해서 예, 그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출은 별로 없어요. 전체 질문할 때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이런 거 질문할 때만 내놓고요. 비교 확인법에 대한 거 1차는 뭐 만들어진 거에 그 비교한다 지금 시점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대입헌법입니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직무 분석 기법이고요. 이거는 대입헌법 자체를 질문을 던져요. 대입헌법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예. 그래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과 내용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작업자가 8명 내지 12명, 실무자가 2박 3일 정도의 집중적으로 토의와 워크숍을 대입헌법으로 완성한다. 이거는 실제로 저도 한번 공부할 때 해봤는데 저희는 2박 3일까지 안 하고 1박 2일 정도 직업 상담사들이 모여서 대입헌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타스크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타스크는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직업들을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직무를.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전화 받는 일, 팩스 보내는 일, 또 뭐예요? 메일 쓰는 일,
복사하는 일, 이런 단위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검사 실시하는 거, 실시까지는 안 하지만 심리검사 실시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한다, 검사 해석을 한다, 상담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거를 제일 낮은 단위부터 예, 높은 단위까지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직무가 뭐고, 여기서부터는 직업상담사가 해야 될 전문 걸로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직업분석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직업분석 기법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최초분석법, 비교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직무분석의 방법이고요. 2차에서 직무분석 세 가지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고, 1차에서는 직무분석 방법 중에 아닌 걸 찾아라 라고 기출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직무분석의 원칙이 있어요. 직무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설픈 직무로는 안 되죠. 그리고 직무군에 있는 과제들과 일의 완전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완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무 분석은. 그래서 직무 분석의 단계는 직업 분석을 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 작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크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를 나눠 놓고, 작업은 거기에 가장 낮은 타스크.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항상 크고 그 다음 단계, 아주 단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헷갈려요. 직업, 직무, 작업이. 그래서 직업, 크게 직업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작업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이 있어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됩니다. 현재 가장 최신 거. 그리고 사실 그대로 나타내야 되고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면 결국 별로 좋은 자료가 아니죠. 그리고 직무 분석의 내용은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육체활동, 힘의 강도, 작업 환경.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인 지식을 갖고 일을 하느냐, 이런 거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 사람, 사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져요. 자료는 누구냐 하면 격리나 이런 쪽에 자료 갖고 하잖아요. 회계 쪽. 사람은 저희 같은 직업 상담사,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물은 뭘까요? 기계를 만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직무 분석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사, 직무 명세서,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직무 분석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직무 기술서는 과제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작업자가 실제로 하는 일과 방법, 그 일을 하는 이유에 관한 정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일정한 양식의 기술한 문서이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기술이에요. 네, 어떤 능력을 요구를 하는가.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작성한 유의사항 중에 직무와 그 책임의 한계가 명백해야 되고요. 또 감독 책임은 직접적인 문체로 기술을 해야 되고, 또 간결하고 직접적인 문체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작성할 때 이런 걸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보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직업 정보론에서 이제 직업 사전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전에 관련, 직업 사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저희가 읽어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걸로 유의사항이 이런 거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네 번째가 항상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작업자이므로 능정형의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과제를 기술해야 된다.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직무 담당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직무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맞는 걸 찾아라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거 외우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어떤 질문을 던졌나라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예,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직무 표식, 직무 명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직무 개요. 직무가 어떤 내용이다. 어떤 직무다. 이 직무는 뭐뭐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직무 개요는 어떤 걸까요? 직업을 찾고자 진로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직무 내용은 직무의 수행 방법, 사용되는 도구, 활동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직무 요건은 고용, 환경, 숙련, 기술,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포함, 또 감독 형태, 작업의 양과 질에 대한 규정 등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직무기술서들이 저희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업 찾기를 하면 직업사전과 직업전망사하고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직무명세서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적인 특성이나 능력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직무명세서는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하여 채용, 배치, 승진, 평가 등의 목적에 따라 작성한 문서고요. 직무명세서에는 직무 확인 사항, 직무 개요, 인적 요건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들은 적성, 지식, 기술, 능력, 성격, 흥미, 태도, 가치, 태도, 직업 경험, 자격 요건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직무명세서는 사람의 요건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성, 기술, 성격, 흥미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분석을 했으면 직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 기술사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무들을 일정한 기준에 서로 비교하는 직무 간의 상대된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직무 평가가. 그래서 직무 평가의 목적은 공평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하기 위해서 노사 간의 관계가 훼손된다. 직무 평가, 직무 분석의 이 직무는 이쪽은 레벨이 높아. 이 정도는 레벨이 낮아. 그럼 레벨이 높은 거를 하는 전문가들은 급여 체계에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되겠죠. 경영자라고 임금을 정확히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고요. 동일 노동시장 내 타 직무와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므로 직무에 대한 가치 판단이 게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질적 평가에는 서열법, 분류법이 있어요. 서열법은 그대로 줄 쓰는 거예요.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 기초를 두고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찰하여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평가 방법. 분류법은 정해진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공무원에게 1급서부터 9급 체계가 있죠. 애초부터 내가 9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질적 평가는 서열 분류법이 있고요. 양적 평가에는 점수를 매겨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호, 직무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서 평정 척도를 선정하고 등급을 정하여 점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점수로 직무를 평가하고 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 임금 수준에 맞는 정교한 임금 체계를 설정하고 또 평가하는 요소는 숙련도,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정도, 책임, 작업 조건,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요소 비견법이에요.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들을 상호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서열로 가리는 거. 직무수가 많은 경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했어요. 그래서 이 직무평가 방법은 객관적인 거와 양적,
다음 중 객관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양적 평가 방법은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그렇게 깊숙이 안 들여다 보셔도 됩니다. 직무수행평가에 일정 기간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대치와 비교하여 그들의 업적을 측정, 평가하고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에요. 직무수행평가의 목적은 직원들이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내서 인사관리와 개인 발전 및 연구에 활용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렸어요. 왜 그러냐? 기출문제는 별로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고 직무수행평가를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인 거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경력개발이에요. 이거 직업상담에서 지금 직업 전환과 경력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물론 신규 입직자도 만나요. 신규 입직자는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가 신규 입직자는 제가 특성이 뭔지 모르겠고요. 흥미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공을 했는데 전공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신규 입직자라 조금은 저희가 진단하기가 조금은 수월한데 경력 개발을 하고 직업 전환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경험이 있어요. 본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때 이 직업 전환과 경력 개발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일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경력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시장에서 내가 직업 전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정년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옮겨 다녀야 되는 형편이라 그런 상담을 저희가 조금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경력 개발은 어떤 거냐?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경력 개발은 실용을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평가, 상담,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경력 개발의 단계는 경력 계획 단계가 있고 경력 개발 단계, 평가 피드백 단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경력 계획 단계는 구성원이 인적 자료 수집, 직무 분석과 개인 개발 및 인력 계획, 경력 기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본인이 이제 구성원들의 이거를 해서 어떤 경력을 만들어 줄 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로 어떻게 들어갈까가 이거 경력 상담하고 목표 설정하고 경로의 설정과 경력 개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 달에 준작년 저기가 전직 지원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제2의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도 해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평가 피드백 단계 결과 분석 및 경력 개발 계획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프로그램 유형,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경력 개발의 정보 제공했어요. 사내 공모제도, 경력 자원 기간, 그다음에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의 경력 개발 중에 다음 중 아닌 걸 찾아라. 그리고 종업원 평가할 때는 평가 기간이나 인적 평정, 심리조사, 심리검사, 조기 발탁제, 개인 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주요 경력 개발의 워크숍은 신입사원 대상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을 경력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자율적으로 써서 내라고 하고요. 경력 워크숍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내 공모제, 이거는 인력 배치나 인원 충원을 사내에서 필요로 인재를 모으는 겁니다. 이 부서에 인재가 하나 모자라요.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 뽑겠다 할 때 바로 공고를 내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마케팅 부서에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력을 붙여라. 이게 사내 공모제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왜 그러냐? 이거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해서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직원들의 관리 능력 평가 방법을 한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경력 개발을 해서 2일 내지 3일 지필 검사 면담, 리더 없는 집단 토의, 경영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개인 능력, 성격, 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평가 기관이 있어요. 평가 기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훈련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된 교육부터 조직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죠. 상사가 신규 입직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후견인이 되어주는 거. 직무순환 프로그램, 직무를 여러 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멘토링하고 후견인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직무순환도 1년이나 2년쯤 되면 직무를 좀 바꿔주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력 개발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뭐를 요구를 하느냐, 뭐가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연구, 소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무 확대 및 직무 확충. 그래서 경력 개발에 중요한 내용들, 요구 분석, 파일럿, 연구, 직무 확대 및 직무 확충, 이런 내용들을 기출로 내놓고 틀린 거 찾아라 합니다. 직무 확대는 양적으로 늘려주는 거고요. 직무 확충은 권한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확대, 직무 확충이 뭐냐 질문은 안 던지고 경력 개발의 중요성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다운사이징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고용이 점진적으로 짧아지고 경력 개발은 단기적이고 연속적인 학습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제 수평화 조직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융통성을 갖춘 사람들, 이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예전처럼 수직이 아닙니다. 수평 이동으로 해야 되고요. 뭐 하나 질문을 던지느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에 관련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의 사회화, 조직에서 발달된 게는 종업원 사회화라고 하고, 경력 초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행동을 증명해 보인다. 근데 초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실의 충격과 평가 및 적절한 피드백 결연이 조직의 기능을 좌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경력 초기에 일단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멘토링이 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경력 중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잘 균형을 이루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 또 경력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 기출은 한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경력 후기는 이제 내가 다기능으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책임을 하나씩 벗어내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경력 개발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경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작업 활동으로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라고 됐었죠. 과제입니다. 과제. 타스크. 타스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관찰법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한다고 그랬죠. 근데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는 없어요. 2번이 지금 정답인데,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왜 그러냐? 면담이니까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본인의 직무들을 다 내놓을 수 있겠죠. 설문조사법은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죠. 그리고 작업일지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죠. 주관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일지 의도적인 왜곡되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분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그러면 직무분석에 지금 4가지 나온 것 중에 일단 답은 요소비교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면접, 중요사건법, 질문지법. 이건 뭐예요? 최초 분석법에서 얘기한 6가지 중에 3가지가 나왔어요. 요소비교법은 직무분석에 속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면담, 관찰, 체험, 설문, 녹화, 중요사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할 때 대상 직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실시하는 최초 분석법의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료가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최초 분석법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면담법, 체험법, 설문법인데 비교 확인법은 뭐였었어요?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지금 시점에서 그 차이를 분석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분석법을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체험법, 설문법, 면담법, 비교 확인법이 아닙니다. 근데 비교 확인법은 직무 분석의 방법 3가지 중에 하나죠.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때는 비교 확인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비교 확인법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자료 활용의 용도를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활용 우리 2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차에서 이 기출이 나옵니다. 일단 모집 및 선발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치 및 경력 개발. 그다음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인사 곡간대 가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정원관리, 안전관리,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 안전관리는 산업안전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도 직무 분석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 그 위험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직무 분석에서 어떤 직무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직무 분석에. 어떤 기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얘기도 있죠. 공기가 안 좋고 또 그 기계를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활용은 직무 분석 자료 활용은 이렇게 4가지 이상을 쓰려면 이렇게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위분석 질문지 아까 제가 딱 보라 색깔로 해놓은 거 있었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객관적인 자료고요. 직무수행에 요구된 인간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고 194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관한 6가지 주요 범주, 정보 입력, 정신 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 근데 이거 제가 표준화된 분석 도구라고 보라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출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비표준화된 분석 도구, 이거는 표준화된 분석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므로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경력 개발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직무 순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 이 직무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직무 확충, 직무 확대, 직무 재분류 이렇게 4개 중에 직무 순환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직무 확충은 권리와 책임을 더 준다고 했죠. 재량권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직무 확대는 직무의 양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 직무를 갖고 있는 거에 더 많은 양을 주는 거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좀 더 힘들어 할 겁니다. 직무 확충은 어떨까요? 재량권을 좀 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무 확대는 양을 많이 더 주는 거고요. 직무 재분류, 직무의 종류 및 중요에 따라 직무를 재분류하는 거. 이것도 우리한테는 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까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직무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먼 것은 했어요.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사내 공모제는 제가 그 부서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부서에 와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지원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후견인 프로그램은 이게 초기에 경력 초기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멘토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외국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회사마다. 직무 순환은 여러 가지 능력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경력 개발에서 사내 공모제가 사실은 내가 지금 영업직에 있는데 왜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하면 영업직에 있는데 나는 마케팅 쪽에 가고 싶어요. 근데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부서에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바로 공고를 안 내고 거기 이제 그 부서장이 사내 거기에 올리죠. 우리 마케팅 부서에 사람 한 사람이 결혼됐다. 그러면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 이력서를 올려라. 그러면 이력을 올립니다. 그럼 이력을 올려서 거기에 잘 맞으면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사내 추천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내 추천제는 그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추천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내 추천제에서도 사람을 못 뽑으면 이제 인사과에 우리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라고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내 공모제 할 때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사내 공모제보다는 사내 추천제 이 정보를 받으면 우리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받으면. 왜 그러냐? 추천제니까. 그죠? 그래서 사내 공모제가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멘토십. 이거 처음 들어가면 사실 신입사원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씩 어디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두세 명을 그 멘토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1대1로 붙어서 멘토링을 해준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적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내용들을 해주고 네가 지금서부터 경력 개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 지원 시스템 이거는 뭐 종업원에 관련된 걸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입사원한테만 주는 건 아니겠죠. 그 경력 지원 시스템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주는 거고요. 조기 발탁 시스템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미리 뽑아서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경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한 몇 사람만 저기에서 하는 거라 인재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종업원 시스템, 종업원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훈련이나 후견인 직무순환 프로그램, 경력 지원 시스템은
사내 공모 경력 자원, 그리고 조기 발탁 시스템은 인재 발굴. 그런데 예, 후견인은 멘토십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직무 분석 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직무 설계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가업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직무 분석 단계에서 첫 번째 어떤 직무를 해야 될까? 예,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러면 자료 출처를 어떻게 할 거고 인원수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왜 그러냐? 이거 직무 분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아니면 또 질문지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어디까지 할 건가? 그리고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올 건가? 그 다음에 설문지를 어떤 방도로 만들어낼 건가? 이 설문지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설문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설문지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신뢰도 타당도 할 때 제가 설문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설문지가 질문이 잘 만들어져야 결과도 잘 나오죠.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문을 던져서 직무를 만들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인정된 질문들이 있어요. 예,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설문지 내용들,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 설문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러면 예, 뭐 현장에 들어갈 건가? 무슨 방법으로 할 건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직무 분석을. 그래서 할 과업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예, 오늘은 직무 분석과 경력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직업 상담할 때 아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어떠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